사실의 입증이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증명을 해봐. 그런 증거가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또 무고하게 고소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긴 한데, 혹시나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분을 만나서 분위기가 좋고 남자를 가지게 된다면 녹음을 키시고 차라리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무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그런 무고와 관련된 상황에 좀 본인이 처한 것 같다. 무고에 좀 의심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즉시 취해야 될 만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취해야 되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념을 좀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고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는 범죄인가?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예요. 근데 그때 허위의 인식은 이제 주관적인 인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심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무고에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거는 그 내심의 의사인 허위의 사실의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허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무고죄인데, 그럼 그런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라는 내용은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소인들에게 입증을 좀 요구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좀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입증 책임,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엄밀하게는 이제 검사한테 있는 거고요. 좀 넓게 보면 수사기관에 있는 거죠. 수사기관 중에는 경찰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넓게 생각했을 때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 나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은 무고죄에 있어서만큼은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또 고소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입증이 수사기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거 허위의 사실로 신고를 당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증명을 해봐. 그런 증거가 뭐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을 합니다. 이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건 당시에 침착하게 모든 것을 이제 증거로서 다 남겨두었어야 가능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사실 당황스러운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또 무고하게 고소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증거를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일단은 무고죄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이게 무고에 대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이 뭐 물리적으로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행위가 발생하고 굉장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고소를 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무고로 고소당할 것을 예견하지 않는 한 이 기간 동안의 자료를 모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런 자료를 좀 모으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자료들이 잘 모아져서 무고죄 송치, 경찰이 혐의 있다라고 판단한 그런 결론으로 이어졌던 사건이 있을까요? 그런 사건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무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사실이 있죠. 신고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이제 억울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야 무고 행위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 신고가 사건이 발생한 일로부터 1년 뒤에 신고가 들어가면 그 1년 동안은 이 사람은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가 없다는 뜻이고요. 1년 뒤에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만약에 조사를 다 받았는데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무혐의를 받은 거에 대한 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무고행위에 대한, 그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고행위를 당한 시점까지의 증거는 사실상 골든타임이 놓쳐버린 셈인 거죠. 그러면 제가 고소를 당했을 때 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게 뭐 능사는 아니다. 무고를 고소한다 해서 반드시 내가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건가 보죠?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좀 부당한 어떤 결과는, 내가 고소당한 사건은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내가 고소한 무고 혐의도 무죄가 나와요. 그럼 둘 다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당한 결과죠. 그렇죠. 결국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 또는 법원이 판단한 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되는 결과인데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긴 힘든 결과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된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그것을 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특히나 그런 무고행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결과죠. 이게 무고가 보통 성과 관련된 범죄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성관계를 가지기에 앞서서 남성분들이 오늘 뭐 성관계 가져도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조금 뭐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관계가 서서히 이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흘러가는 와중에서 잠깐만 우리 해도 될까?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사실 좀 무드가 깨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하게 어떤 동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남기기 위한 그런 표현들, 유한 표현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팁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분을 만나서 분위기가 좋고 잠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무작정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보다는 일단 녹음을 키시고 성관계 하기 전에 차라리 콘돔 낄까? 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여성분이 예스가 나오든 노가 나오든 성관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콘돔 착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만 예스 노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돔 끼고 할까? 좋아 라고 하면은 콘돔 끼고 하는 것에 동의. 콘돔 끼고 할까? 아니야. 그럼 콘돔 끼지 않고 하는 것에 동의.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회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녹음하시고 물어보세요. 콘돔 낄까? 네, 그럼 이제 무고와 관련된 좀 이제 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 사회 제도라던가 아니면 우리 인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좀 뭐 변화가 필요할까요? 아까 이제 무고죄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한 게 사실 이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 같아요. 무고죄는 이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무고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제도적으로 허위 신고나 허위적으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무고죄의 검토에 착수하도록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무고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의무적으로 무고죄의 수사에 착수하는 의무 조항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 부분 입증 책임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흔히 예전에 생각해 보면 112에 신고를 이제 장난 전화한다고 하죠. 장난 전화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장난 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난 전화의 본질은 무고행입니다. 장난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엄밀하게는 다 무고행이에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장난 전화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뭔가 좀 가볍게 인식을 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인식을 변화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해 볼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나 또는 학교폭력이라고 하죠. 그 학폭 문제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신고할 때에 이런 본인의 신고 사실이 허위가 아님에 대해서 일종의 서약서 같은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는 내용은 사실이고 사실임이 아닌 것이 드러났을 때 무고의 처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문구만으로도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스스로 정화하는 어떤 느낌으로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특정 커뮤니티에서 뭐 남성 성범죄자 만들기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 받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고 할 법한 것들이 있는지 그냥
재미로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아,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하죠? 왜냐하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과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가이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컨대 남자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남자를 이제 성범죄자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제 매뉴얼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그 남자와 헤어질 계획을 한다면 일단은 헤어지기 전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녹음기를 켜놓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 내가 동의 없이 왜 그렇게 했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녹음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일단은 가이드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남자의 사과를 유도하라. 이 남자는 이제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사귀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그 여성분에 대한 이제 감정을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여자분이 과민 반응을 하면 사과를 하니까 그 점을 노려서 사과를 유도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날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 그리고 진료를 받을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최근에 남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스킨십을 당했고 이것이 너무 트라우마라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소견서를 만들어 놓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보면은 저희가 성범죄 사건 할 때 모으는 증거들입니다. 사실 가이드라고는 하지만 성범죄의 증거들 모으는 방법을 가이드로 만든 거죠. 실제로 한 사례로는 이게 조금 다른 사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광버스, 관광차가 이제 출발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관광차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관광버스에서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음주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외를 다녀와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씨 당신이 술 먹고 나한테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아직 너무 힘듭니다. 잠을 자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니 그거는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씨 입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 전화를 해보라고 했던 사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 실수 많이 하셨어요.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아니 이거 술 먹고 그렇게 뒤에서 껴안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분은 덜컥 겁이 나니까 사과부터 한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실수했다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직접 사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여자분 측에서 연락이 와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합의금을 주면 좋겠다. 그러지 않으면은 나는 이건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합의금 얘기가 나오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기억도 없는데 돈부터 내놔라고 하니까 못 준다고 했더니 실제로 고소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경찰서 가서 봤더니 그동안 통화했던 녹음 내용들이 다 사과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 다 올라가 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남자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분 말고 그 통화해보라고 했던 남성분 있죠. 그분의 진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피해 사실이 있고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전화통화 녹음이 있으면 이른 강제추행의 성범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사실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고소했던 여성분들 그 지역에서 성범죄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은 전력이 2차례나 더 있었어요. 야, 근데 이게 참 분명 내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 뭐 여자친구 갑자기 뭐 기분이 나쁘다고 말을 하면 일단 그래도 감정적인 좀 공감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알겠어 내가 뭐 그땐 잘못했는데 라고 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내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기 위한 감정을 좀 달래주기 위한 그런 사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변 이제 동네 사람들과의 평판을 고려해서 일단은 뭐 잘못한지 안 한지 내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평판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단체의 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사과하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사과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사과를 한다는 거는 꼭 그 사과에 전제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당사자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걸 조금 더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라는 이 표현에는 그것을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이거를 악용을 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참 웃긴 거는 사과를 하면서 내가 정말 그러진 않았지만 너의 감정 상태를 달래주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 더 화낼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화가 난리가 나지 나니까. 않을까요? 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을 실제 수행하셨던 변호사님으로서 그 사건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4년에 무고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제 여름쯤이었죠. 동탄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동탄 화장실 침입 무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누가 수행을 했었나요? 제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날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그 남성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상담을 해봤더니 이제 이 사건은 진짜로 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 사건을 맡게 됐고 수행을 했던 것이죠. 짧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 사건의 개요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남성분이 이제 아파트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갔다가 아파트 헬스장 그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한번 이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다 하고 평상시와 같이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건장한 남성 두 분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갔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누구누구 씨 되시죠? 아파트 헬스장 가신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동을 했으니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장실 갔다 온 적 있죠? 당연히 화장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당신을 누구누구 씨가 언제 어디서 여자 화장실에 강제 침입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니 다음 날에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 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가신 거죠. 남학생은 졸지에 성범죄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수사관들이 좀 찾아왔을 정도라면 어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나 또는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보가 되었거나 또는 CCTV를 통해서 성추행으로 의심할 법한 장면들, 가령 이렇게 뭐 손이 상대방의 신체에 가까이 갔다거나 그런 정도의 좀 영상들은 확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었길래 그렇게 수사관들이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사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고소 고발 또는 이제 112 신고라고 하죠. 신고를 했을 때는 사실 그 신고한 내용 자체만으로 입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112 신고했다고 해서 100%다 사건이 입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 이제 경찰 수사 규칙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준칙이나 규칙들을 봤을 때 담당하는 이제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은 사실 그 수사관은 그 고소 사실이나 신고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정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그 정황을 확인해야만 입건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에 있어서는 확인을 했긴 했어요. 근데 뭐를 확인했냐면 CCTV를 확인을 했는데 그 CCTV 장면에 그 남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의 CCTV에 그 남학생이 확인이 된 거죠.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경찰이 신고 여성이 신고했던 그 시각과 그 남성이 그 CCTV 화장실을 지나간 시각이 일치했고 그 앞뒤에 다른 사람이 지나간 행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남성을 가해자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착수를 했던 거예요. 제가 남 변호사님 말을 들어보면 수사 규칙에 의하면 이 범죄 사실이 있었던 이 행위 장소에서 어떠한 그 자료가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화장실 안이라는 장소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었고 다만 이곳으로 향해 가는 심지어 이 방향에 남자 화장실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그 장면만 보고는 그냥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CCTV라는 것이 범죄를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고 중요한 증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CCTV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가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여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안타깝게도
CCTV에 남자가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입건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동탄경찰서의 그 수사 관행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특히나 20대의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공분을 일으켜 주셨고,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예전에 우리 미투 운동 일어나듯이 동탄경찰서의 게시판에 약 8,000개의 글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서의 게시판에 글 쓸 일이 많이 있나요? 잘 없죠. 거의 없죠. 그런데 그 동탄경찰서에 8,000개의 글이 올라갔고 그 내용들이 전부 나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하지 않나요? 문제 제기하는 글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 동탄경찰서 아시겠지만 게시판 폭파가 됐습니다. 게시판이 없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 사람만 억울한 게 아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남성분에 대한 고소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제 그 남성분은 당연히 아마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다 보셨겠지만 5일 만에 그 남성분은 불입건 통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경찰서에서 입건이 됐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내사 결과 범죄의 정황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불입건 통지를 받으셨어요. 당연히 혐의 없음은 당연한 거고요. 입건조차 될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이었죠,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그 남성분께서 신고를 하신 여성분에 대한 무고 고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은 성범죄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성범죄는 당연히 이 남학생이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입건 통지를 받는 건 사실은 당연한 거였어요. 핵심은 사실 그 뒷단에 있죠. 애초에 신고하신 여성분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 남학생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던 것인가. 근데 저희가 사건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무고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그 남학생이 그 당시에 당황하지 않고 증거들을 차근차근히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이제 봤더니 당시에 피해 여성분이 이제 사건 현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피해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마치 제3자인 양 해서 이 피해 여성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녹음을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피해 여성분이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분 같아요. 계속 사건 현장 주위를 배회하면서 화장실에 누가 침입했고요. 앞에서 누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었고 나를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건 현장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입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해 남학생, 이제는 피해 남학생이 됐죠. 피해 남학생의 어머니가 그 현장을 지나가다 목격을 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는지를 추론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CCTV도 그 남학생이 차분하게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명을 하고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머니도 사건에 이제는 제3자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참고인이 되어버린 거죠. 참고인으로서 그런 피해 여성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셨던 진술을 해주셨고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이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이거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112에 신고를 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거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같은 경찰서죠. 동탄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요. 신고했던 그 여성분도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현재 송치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건에서 성추행으로 고소하신 분께서는 112 버튼 누르고 저 성추행 당했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셨는데 저희 이제 무고 사건을 고소하신 그 남성분께서는 엄청난 증거들을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실로 고소하기는 굉장히 쉬운 반면 그 반대 사실을 해서 무고로 고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불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고죄의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입증 책임이 사실상 수사기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그 고소인에게 입증을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고죄의 고소인에게 입증 그렇죠. 책임이 있고 상대방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람의 내심의 마음을 입증해내라 라는 것을 우리 고소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무고죄의 범죄 이제 구성 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소나 이제 고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위의 사실의 인식, 여기서 인식의 정도는 주관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심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심을 우리가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엄밀하게는 범죄 수사를 할 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는 이상하게도 무고를 고소를 하러 가면은 경찰들이 증거 있습니까? 어떤 증거가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다른 범죄보다 더 많이 하게 돼요. 더 엄격하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무고죄 입증을 거의 피해자가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건 발생 당시에 그 남학생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고죄를 입증할 수가 사실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현장에서 경황도 없고 그런 어떤 법적 지식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사건의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증거 확보가 어렵게 돼요.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고 설사 내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고 사건으로 이제 동탄 사건 말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던 거는 남자 마사지사셨어요. 남자 마사지사셨는데 사실 마사지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남성도 있겠지만 여성분도 있겠죠. 여성분이 마사지를 이제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남성이 마사지사가 마사지를 하는 것을 알고 오신 분이었어요, 사실. 남성이 한다는 것을 알고도 네, 그러니까 여성분이 마사지사로 있는 어떤 마사지샵에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고 남자 마사지사가 계시는 거를 알면서도 왔어요. 처음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 마사지샵을 이용하셨던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사지사 분의 마사지를 이제 받았는데 심지어 그 남자 마사지사로부터 전에도 마사지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마사지를 받았는데 잘 받고 나갔는데 다음날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남자 마사지사분한테 지금 누구누구 씨로부터 어제 마사지를 받으셨던 분으로부터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남자분 이제 너무나 황당한 왜냐하면 이 여성분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전에도 마사지를 해봤던 분인데 그만큼 자기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한다? 이 남자 마사지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결국 수사가 진행됐고 이 남자 마사지사분 무혐의를 받으셨어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 마사지사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앞으로 내가 이제 생계로 마사지사 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이런 무고한 행위로 고소를 당하니까 더 이상 이제 마사지 업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자기의 생계도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한 거죠. 너무 억울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기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무고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왜 무혐의가 나왔냐? 너무 억울하니까 경찰에서는 그래도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왜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봤나요? 불기소 이유서를 봤더니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그 마사지를 받고 나오면서 친구한테 카톡을 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문자를 작성한 게 아니고 이모티콘의 유유 이모티콘을 친구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샵을 나오면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친구에게 유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을 인식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주관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무고죄는 이제 무혐의로 판단을 받은 거죠. 이게 사실 유유라는 카톡이 여러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그냥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 뭐 마사지를 받으면서 폰을 만졌는데 그동안 뭔가 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사지샵 나오고 나서 그냥 친구한테 뭐 완전 마사지와 별개로 나의 슬픈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유유였을 수도 있고,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으나 유독 그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좀 더 믿어준 것 같네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범죄에 있어서도 이상하게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제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성을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지나치게 높게 평가를 해주는 어떤 문제점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척점에 있는 진술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판단을 할 때도 공정하게, 평등하게 진술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높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지금 수사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물론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주장을 하겠냐. 그렇잖아요. 뭐 뭔가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고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런 어떤 성폭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좀 더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있다면 또는 뭐 제도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 성범죄는 다른 범죄 유형하고 좀 다르게 특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특성상 이제 좀 은폐된 공간,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CCTV와 같은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진술밖에 없는데 이제 사건은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 최초의 진술들의 신빙성을 특히나 더 부여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피해 여성이 또 남성이 될 수도 있겠죠. 남성이나 여성이 성범죄 신고만 하면 사실 거의 다 이러면 수사가 착수되고 처벌에 준하는 처분까지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 너무나 부당하죠. 범죄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뭐 보강 원칙이라고 하든 어려운 뭐 그런 개념들도 있겠지만, 그런 보강 증거의 원칙을 제외하더라도 진술 대 진술만 남아있으면 사실은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 부분을 한쪽을 너무 높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실 다른 한쪽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거죠.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에게 당신이 만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하세요. 부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논리 법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상식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뭐, 어쨌든 변호사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어떤 성범죄에 대한 이제 사건 기록을 보면서 고소장을 보면 두세 줄이에요. 우리 어떤 사이였는데요. 저 강간당했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서면, 뭐 30페이지, 40페이지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땠고, 왜 술을 먹으러 가게 됐고, 그 다음에 1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 어떤 은폐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강간이라는 강제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황 증거들로서 갖다 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를 갔어요. 펜션에 놀러를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소위 이제 남녀 비율을 맞춰서 놀러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2대2로 이제 남자들 이렇게 놀러를 갔는데 그 이제 술을 이제 많이 이제 마시고 이제 놀러 갔으니까 이제 4명이서 즐겁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이 술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마셨더니 토를 하셨어요. 옷에다 토를 하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 있다가도 좀 빨리 이제 쉬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방에 먼저 들어가서 쉬게 만드셨고, 옷에 이제 토를 묻혔으니까 사실 좀 갈아입혀 줘야 되니까 옷을 이제 갈아입혀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놀러 갔다 와서 경찰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누구누구 씨 되시죠? 누구누구 2대2로 이렇게 놀러 가신 적 있나요? 그리고 술 같이 먹으신 적 있나요?
라고 하고 당신이 그날 누구누구 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갔더니 경찰이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입증을 하는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게 여자분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 진술이 뭐냐면 내가 일어나 보니 내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져 있었고 다른 옷이 입혀져 있었고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 나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내 자력으로 옷을 벗은 기억이 없다. 이건 누군가가 나를 만진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펜션에 CCTV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 남성분이 그 화장실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떤 CCTV 그 시점에 지나가는 이제 CCTV가 발견됐고 그 CCTV도 그 남성이 그 여성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던 증거로 채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남성이 구토를 했던 그 여성분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남자분이 너무나 억울하니까 아니 토를 한 사람이 묻은 옷을 입고 자는 것을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혀준 행위가 그리고 그것도 내가 갈아입힌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여성분이 갈아입혔고 나는 그걸 도와줬을 뿐인데 그거를 나보고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경찰이 했던 말이 그러면 그 토를 이제 한 옷을 갈아입힐 때 당신이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만지긴 만졌다는 거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거 안 만진 증거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굉장히 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소장은 한 장인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서류는 30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거죠. 고소장의 허들을 높여라는 게 아니에요. 고소는 당연히 조력받지 않아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 우리 고소당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도 한마디를 하면 수사관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좀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를 하는 게 맞죠. 유죄 심증은 사실은 법정에서 판사도 가지면 안 돼요. 유죄 예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도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유독 성범죄에 있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때 동탄 그 사건 하면서 당일날 그 땡땡군이 저희 사무실 왔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수임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수임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막 전역한 20대 남자애였어. 대학생이야.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근데 제 군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전역해가지고 그지. 아니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돈 모아서 얼마나 그러니까. 모았겠어. 우리 전역 장병들.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또 매몰차게 그렇다고 그치, 뭐 수임료가 안 되니까 다른 사무실 좀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 그렇고 그래서 누구야 끝나고 잘 끝나면 너 그냥 소주 한 잔 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실제로 사건이 이제 잘 끝나고 이제 전화를 했죠. 사건 끝나고 너무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탄 갈 테니까 소주 한 잔 살 생각해라. 술 한 잔 사야지. 술 한 잔 근 사야지. 그래서 실제로 동탄 가서 우리 끝나고 동탄 경찰서 앞에 가서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근처에 막창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안 받았어요. 이 사건은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동탄에서 강남까지 이 친구가 그 당일날 얼마나 급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왔을까 생각이 드니까 솔직히 저희도 이제 마음이 그런 면에서 좀 여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친구한테 수임료를 부르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억울함만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앞서서 어쨌든 좀 도와주고는 싶었는데 의외로 진짜 같은 처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많았나 보죠. 너무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수임료의 갑절로 저는 보상받은 느낌. 그때 커뮤니티에 잠깐 회자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소주 한 잔 변호사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로 소주 한 잔 변호사로 알려진 것도 뭐 대단한 건데 진짜 주량도 소주 한 잔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이게 된 거죠.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진짜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명칭이다. 소주 한 잔 변호사예요.
그래서 아니 소주 한 병 변호사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제 주량이 한 잔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도 쓴 거죠. 한 그러니까. 잔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우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흔한 일은 일반인 입장에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이유로 경찰이 전화가 왔는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피의 사실이라고 하죠. 그 피의 사실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사관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가 왔고 경찰관이 누구누구 씨 되시죠?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누구누구 씨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입건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기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기라고만 알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일로 조사를 받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확하게 그렇다면 제 피의 사실이 정확하게 어떤 사실로 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도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피의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렇게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피의 사실을 물어봤는데 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해주지 않으면 그럴 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일선 이제 수사관들이라고 하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물론 친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떤 사실로 이제 입건이 되셨고 뭐 당황스럽지 않게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게 그럴 수 현실이에요. 또 경찰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피의자에게 전화를 할 때는 사실 좋은 일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질문의 내용이나 질문의 어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피의 사실을 먼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사실 경찰관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자기한테 어떤 피의 사실이 씌워져 있는지도 모른 채 경찰 조사에 가야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보24라고 하는 이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해서 자신이 고소를 당했으면은 신고한 사람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고소장을 먼저 열람한 뒤에 경찰관님께 연락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어떤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자신이 본인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개인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정부24의 정보공개 청구 로그인을 하셔서 고소장에 대해서 열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럼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연락을 하는 이제 주된 이유 그리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조사 일정이라고 하죠. 피의자 조사를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오프 더 레코드의 얘기긴 하지만 소위 이제 떠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는 거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도 일이지만 피의 사실 자체에 대한 심증을 가지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전화가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전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리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황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강의 유죄 사실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클럽에 가셨던 남성이 있었는데 클럽에 갔다 와서 아무 일 없이 잘 놀고 다음날 집에 복귀를 하셨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누구 씨 되십니까? 어디 경찰서입니다. 라고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누구누구 씨 어제 클럽에 가셔서 어떤 여성분하고 만나신 적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억이 없는 거죠. 클럽에서 놀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는 이제 장소의 특성도 있으니까 그래 놓고 경찰관이 대뜸 물어보는 게 어제 클럽 가실 때 술 많이 드시고 가셨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단순히 술을 많이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질문을 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데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억이 불분명해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클럽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술을 먹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 입장에서는 고소가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람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피의 사실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증 정도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한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일정에 대한 답변만 하고 끊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답할 의무는 없다. 조사 때 밝히겠다라고 하면 되고 그런 이유들은 좀 떠보기 질문에 제가 당하면서 뭐 불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는 입장에서 일단 전화가 오면 조사 일정만 잡고 끊어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가 온 수사기관한테 사실 우리가 되게 대담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기란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질문을 하는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관의 전화에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럼 조사 일정을 잡고 나서 실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좀 조사의 순서는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순서는 아마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선 이제 고소인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고소장이 경찰서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고소장을 검토한 뒤에 이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소 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지 이제 명확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피의자를 이제 특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마찬가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다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사건 기록으로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서 수사 결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조사를 한번 하고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조사를 한번 하게 될 텐데 고소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조금의 포인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고소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고소 사실인지를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은 사실 이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3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이 사건의 이제 경위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의 명확성 그 부분이 아마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고소인 입장 그러니까 피의자가 되겠죠. 피의자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다른 것은 고소인은 이제 고소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은 자신의 의무가 일단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피의자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뭐냐면 피의 사실 이제 고소인이 고소하신 그 피의 사실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건지 아니면 부인할 건지를 먼저 정해놔야 만약에 이제 부인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그 피의 사실 중에 일부라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인정을 할 이제 피의 사실이라고 하면 피의 사실은 인정을 하되 내가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피의 사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입장은 굉장히 다른 대척점에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 일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사에 그럼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최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또 경찰이 이제 수사의 종결권을 갖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마 실무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아마 변호사님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경찰이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경찰한테 그동안 없었던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불송치 결정이라고 해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시켜버릴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서 불기소를 받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 그 기간이 이제는 1차적으로 경찰한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찰 조사를 잘 받으면은 억울한 사람들은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중요한 경찰 조사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 조사 시에 어떤 점들을 좀 집중했으면 한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잘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경찰서에 갈 때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느냐의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 직전에 일단은 찾아오셔서 이 조사 일정이 오늘인데 저 이거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갈까요? 라고 이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오시면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미 조사 일정이 다 잡혀 있고 그리고 수사관이 이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증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당일날 오시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그러나 조금 일찍 오신다고 하면 피고소인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건의 경위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기억을 믿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정리된 형태, 문서의 형태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도 좋고 이렇게 사건의 개요나 이제 경위 부분만 정리를 해서 가더라도 사실 조사 때 가서 자기가 억울한 포인트를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례로 저희가 느꼈을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요즘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서 카카오톡의 대화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이 중요한 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캡처는 다 해서 오시는데 캡처가 우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캡처를 할 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날짜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캡처된 날짜, 그러니까 언제 대화 내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사실 경찰관에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카카오톡 캡처를 전달을 해봐야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카카오톡 대화인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는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을 해봐야 경찰관은 자기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날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일일이 날짜를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를 하는 그러한 좀 억울한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좀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이렇게 상담이라도 한 번은 해봤다고 하면 카카오톡을 캡처할 때 날짜 나오기 캡처 한번 해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들었어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좀 요약하자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기록에 의존해라. 기록에 의존하고 그것을 좀 현출할 때는 날짜가 나오게끔 시간 순으로 나오게끔 해서 수사관이 어떻게 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기억은 불분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서 말이 바뀌는 것보다 기록에 의존해서 명확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떤 저의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담당했었던 사건 중에 만지려고 했었잖아요 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의뢰인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고소를 당했고 그 고소인과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소인과 나눈 카톡이다라고 주셨지만 저희는 만지려고 했잖아요 라는 문구에 좀 집중을 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실제로 만졌잖아요 이렇게 카톡을 했을 텐데 만지려고 했잖아요 라는 것은 어쨌든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했고 최근에 이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를 가지고 만졌어야 실제로 터치가 있었어야 강제추행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것인데 피해 여성분은 이제 진술할 때는 만지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저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도 처음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는 만지려고 했잖아요가 꼭 고의하고 동의어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곧 가해자의 고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고소장에는 분명 만졌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는 만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도 저희가 탄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만지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한마디로 사실 강제추행이 모든 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저 고의성 부분도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함으로써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들어보면 어쨌든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좀 기록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면 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맥락에서 사실은 조금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이제 받게 됐을 때 경찰 대응을 할 때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가서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말인데 괜히 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싸게 먹힙니다. 싸게 먹힌다는 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경찰 단계에서 만약에 사건이 종결되면은 예를 들어서 변호인 단계,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500만 원의 선임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건이 끝나면 500만 원에서 끝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검찰 단계, 법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500만 원에서 끝날 사건이 1000만 원, 15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죄를 다툼을 하는 사건에 사실 법률 비용인 변호사의 쓰는 시간과 품에 이제 비례를 하는 이제 비용의 구조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의뢰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비용을 이제 많이 들일 비용보다는 좀 싸게 먹힌다고 하면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법률 비용도 늘어나니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 일단 선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제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왕이면 조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차라리 초기에 조기 대응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그게 조금 더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조금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죠.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일 애매한 사건이 성범죄 사건이 사실 제일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게 특히나 요즘 이제 추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즉석 만남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연인 간의 관계라든지 사실 남녀 관계에서 뺄 수 없는 문제가 동의를 얻어서 스킨십을 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킨십을 할 때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문제가 일어났으면 아마 112 신고를 해서 바로 철컹철컹을 하겠죠. 네, 그런데 항상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돼요. 이미 이제 잘 만남을 끝냈고 그렇게 이제 아무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대뜸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놓고 누구누구 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부분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얻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잘 설명만 한다고 하면 사건은 사실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사를 할 때 수사기관들이 좀 유도신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도신문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사례들은 없었나요? 가령 뭐 스토킹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에서는 유도신문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연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자기 짐들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남자친구가 그 전 여자친구 집에 있던 자기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어요. 주거침입 또는 자기를 스토킹했다. 라는 이유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때 경찰서에 갔을 때 조사관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집에 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물건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 헤어진 건 맞지만 제 물건을 찾아야 되니까 간 거죠. 그러면 전 여자친구는 기분이 나빠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스토킹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스토킹 행위가 하나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지만 그럼에도 갔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한 모습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사관은 그 질문을 했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분이 나빠했었던 거를 예견하면서도 그 집에 들어갔다. 또는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유도신문을 할 때 변호인 옆에서 조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메모를 한다든지. 사실 나의 물건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말씀 잘해주신 게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유도신문의 횟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유도신문은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은 수사 기법 중에 유도신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유도신문과 아닌 것에 애매한 영역이 이제 있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한 영역의 질문들이 현재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유도신문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변호인의 권리로 수사에 부적절한 어떤 질문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법률적으로 우리 의뢰인의 어떤 행동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그때 말함으로써 또 조서에도 그렇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견이 아니잖아요. 변호인의 이제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내용들은 조서에도 공식적으로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